네,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하루입니다. 희생자 또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상황이고 또 정치적 불확실성, 이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굉장히 극하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된 상태에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의 이 공수처의 체포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어,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과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우리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비상계엄 선언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선진국적 지위, 민주주의의 아, 기반이 탄탄한 그런 나라의 모습, 그런 인식을 한순간에 잃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이 공수처가 발부한 것이 결국 재판의 결과 결정이 내려졌고 근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이 대통령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위 법치주의의 깃틀도 대외국이 봤을 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일본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일본 비즈니스 트립 갈 수 있습니까? 여행 갈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 가죠. 근데 일본의 1억 2천 3천만 명의 국민들은 잘 살고 계시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있을 때 한국 여행 가면 안 된다. 한국 원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한국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한국에 기업 경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 신인도의 추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대외 주요 투자자, 대외 주요 대외 주요 어떤 의사결정자들이 부정적으로 이제 한국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상계엄 선언 그 다음 날인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 많은 투자처들을 모았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PE사나 자산운용사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투자자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근데 비상계엄 선언과 동시에 모두 다 투자 철회를 합니다.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어쨌든 제로가 됐을 때 어떤 방식이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그때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런 소위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대치된 상태,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환시장의 불안은 여러분들 다 체감하고 계신 겁니다. IMF 외환위기 때 경험했었던 원달러 환율,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했던 원달러 환율, 그 원달러 환율, 그 경제 위기 때 경험했던 그 원달러 환율 두 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이러다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거 아닌가? 그럼 돌파하면 또 1,600, 600원, 1,700원으로도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 많이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렇게 외환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되는 건 무슨 이유예요? 원화를 내던지는 거죠.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쟁 났을 때 그 나라 돈을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또 CDS 프리미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CDS 프리미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자 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혹여나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못 갚을 것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다면, 불확실성이 있다면 결국 돈이 융통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중간에 금융사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보증. 자, 만약에 이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돈 갚아줄게. 내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사가 보증을 서줍니다. 근데 보증을 서주지만 무료로 보증 쓰면 됩니까?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을 금액으로서 지불하는 것. 쉽게 말하면 수수료인 거죠. 보험료인 거예요. 그걸 지불하는 금액, 그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 그게 바로 CDS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나라 경제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내가 너한테 보증을 쓸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의 신용도 혹은 위험도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수록 악화될수록 CDS 프리미엄은 올라갑니다. 그게 CDS 프리미엄의 개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 경제적 충격이 작용했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 국가의 어떤 위험도가 고조됐었죠. 역시 레고랜드 사태 때 고조됐었습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될 때 역시 고조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비상계엄 선언을 선포하고 해제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의 일종의 탄핵 정국,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전개되다 보니 CDS 프리미엄이 다소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DS 프리미엄만 보면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는 아직 나은 상황인데 지금의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더 고조되냐,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CDS 프리미엄이 더 올라간다면 만약에 정치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된다면 그럼 CDS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올라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달러의 장기화가 되면 사실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소위 원달러 환율이나 국가 신인도를 CDS 프리미엄이라는 이 지표를 통해서 해석을 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제가 여러 어, 언론사들 정말 글로벌리 잘 알려져 있는 주요 언론사들의 그 기사 내용,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면서 해외에서는 이 국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장 됩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 가디언이라는 이 언론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으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위기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보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체포영장까지 집행하나 라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데 이건 정치적 위기가 더 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체포영장 집행, 그러니까 최초의 체포영장 집행이에요. 수사관들이 경호원들과 긴박한 대치 상태를 지속함에 따라 현재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여전히
고조되고 물론 이 경호처와 공수처 간의 대결 구도 소위 말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또 탄핵되고 권한대행의 또 대행 체제가 되고 그리고 여러 장관급 인사들이 사의 표명을 하고 그죠? 대통령실에서도 사의 표명하고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불확실하다. 어떻게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왜 원화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다른 BBC 너무 유명한 또 언론이죠.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 관저에서의 긴장이 속보로 전 세계에 보도됨에 따라 세계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충격적이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세계인들이 보기에 뭐라고 한다?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이 모습을 보는 것도 사실 충격적이고 잠을 못 이루는 모습인데 대외 국민이 봤을 때는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누가 한국에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실패는 더 많은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체포를 1차 실패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와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단되었다. 근데 최근 몇 주간 한국 전역에서 탄핵 지지 또는 반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체포 실패는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입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의 기사 내용과 제목은 결국 세계 국민의 세계인들의 한국에서의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블룸버그 보겠습니다. 전국 상황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등락하고 있어 외인 투자자 유입 기대 난망.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주식 투자를 버리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을 팔고 나왔는데 다시 유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난망된다. 그리고 이 체포 시도가 중지된 직후 코스피는 오전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1월 6일이므로 수사당국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역시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그런 물음표가 남아있다. 그게 정치적 불확실성인 거죠. 한국의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와 원화 가치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블룸버그의 판단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고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한국의 주식을, 한국의 원화를 보유하려 하겠는가?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 들어와도 되지 않는가라는 이 정치적 리스크를 경제적 리스크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각 언론들의 요약은 국제금융센터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한국 경제의 우려 요인이다. 안타깝네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썼었고 그 칼럼의 내용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칼럼의 내용에서 한 문장은 그 한 문장 여러분께 생각하고 있는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미국은 더 위대하게를 외치는데 한국은 더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로 그 얘기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얘기가 트럼프 2기는 곧 시작되고 그러면 엄청난 또 소용돌이가 칠 텐데 한국은 대내적으로 정치적 혼란 때문에
이 소용돌이를 이 한국이라는 배가 부딪힐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난파할까가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왜 해외 언론이 한국을 걱정하냔 말이에요. 왜 해외 언론이 해외 주요 국민들이 해외인들이 한국을 걱정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근데 왜 해외 70억 인구가 한국 정치를 걱정하고 있냐고요. 한류 스타들, 우리 유명한 운동선수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기업들, 한국의 라면을 세계인이 즐기고, 한국의 스마트폰을 세계인이 즐기고, 한국의 자동차를 이용하고, 한국이 만들어 온, 한국이 건설한 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인들이 한국을 정말 높은 신인도로 평가를 해 왔는데 왜 정치가 우리 한국 경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느냐 이거죠. 한국은 24년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하락하였고 원화 가치도 2009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최저의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그간의 정치적 요인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정치적 요인이 한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에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이미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정치적 위기에 장기화 소지가 있어 경제 성장 전망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그의 경우 법률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하면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불확실성과 시민 불안 고조로 이미 악화된 경제 성장 전망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경제 성장 전망이 악화되어 있는데 안 좋은 경제 국면인데 이 정치적 리스크가 대치된 상태가 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장기화되고 그게 기존의 경제 전망, 원래 안 좋았던 경제 전망에 대한 그 부정적 전망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옥스포드 애널리티카가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기업들이 정치적, 정책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수년할 우려. 앞에 말씀드렸던 제 의견하고 같은 이야기죠.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투자자들이 어떻게 한국에 투자하겠냐고. 우리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지금 주식 투자, 혹은 한국 원화를 보유하는 것도 원화에 대한 투자죠. 그게 다 한국에 대한 투자죠. 전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직접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외 직접 투자. FDI. 근데 제가 엊그저께 기재부의 경제 전망을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는데 그 정책 방향, 향후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이렇게 가져가겠다의 한 가지 정책 방향성 중에 하나가 FDI 유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적 리스크 상황에서 누가 투자하냐고요? 더 나가죠. 최근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은 제조업 PMI, 소비자 신뢰지수 등과 같은 심리 지표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추후 경제 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실제 그 지표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ng. 정치적 불확실성과 연말 항공사고 등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고빈도 데이터에 따르면 주로 이제 전자결제, 지급결제 관련 데이터나 구글 검색 건수 데이터 뭐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하죠. 제가 이런 걸 이용해서 가끔씩 이제 분석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12월 초 이후 경제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월말에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이미 부진했던 경제 활동은 더욱 악화될 이야기다. 예를 들면 그 비행기 추락으로 무한 공항 참사로 인해서 한국으로의 여행도 끊겠지만 한국인들의 비행기를 타는 그 공포감을 또 역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좀 자중한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제주 여행을 자중한다든가. 그래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충격이 좀 어마어마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마이스 산업 업계에 제가 좀 그 관련 당사자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는데 정말 많은 숙박, 호텔 숙박, 음, 너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골프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예. 자, 이렇게 제가 뭐 한두 개의 언론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치우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언론만이 아니라 여러 주요 메이저 언론들의 제목과 그런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또 많은 부분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언론에 대한 해외 시각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좀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 한국 경제 지금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미 장기화된 거죠.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재부의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숫자가 24년 2.1%고요. 그리고 25년 1.8%예요. 다만 이 앞에 23년이 1.4%입니다. 제가 23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할 때 그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그 책을 설명하는 문구로 카피를 꼽았었고 실제 1.4%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을 실제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성장률, 작년 성장률은 이 낮은 성장률의 기저효과 때문에 발생한 2% 수준의 성장률인 것이고요. 1.4와 2.1을 평균하면 3.5를 2로 나누면 3.6이 1.8이니까 1.8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올해도 1.8이니까 3년 동안, 이 3년 동안의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은 평균 1.8% 성장, 그러니까 1%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꼬집는 것은 기재부의 이 전망은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불거진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지만,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하고 있지만 그 경제적 충격 부분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이 정치적 리스크와 또 무한공항 참사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역할을 할 텐데 그 영향 요인은 반영하기 전 단계의 성장률이고 그러면 이 1.8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치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8이기보다는 예를 들면 아무리 높아도 1.7, 1.6, 1.5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쵸? 이해가시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할 수 있느냐? 12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감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급감해서 원래 안 좋았는데 이거마저 급감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적 충격을 주긴 주겠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표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소매 판매액이 그것 때문에 줄었다든가 아직은. 그러니까 1월 말에나 12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심리 지표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급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역시 소비자 심리 지수만 무너졌느냐?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강하게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또 서비스업, 비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강하게 무너진 적이 없을 만큼 기업, 가게, 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가게는 소비하려 하지 않죠? 소비 충격이 오겠죠? 기업 입장에선 뭐라고 얘기해요?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생산하지 않죠? 생산할 일이 없는데 왜 투자를 합니까? 왜 신규 투자를 하고 왜 생산 설비를 늘리겠습니까? 이렇게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더군다나 어, 어떤 방향이든 이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예전의 상태, 완화된 상태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해외 언론에서 걱정하고 있는 이게 해외 70억 인구가 한국을 바라보는 뷰라고 판단해 본다면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한국 경제를 더 짓누르는 그런 영향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저는 녹화를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라이브니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질의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